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국민이 한국의 풍물결표 빠져. 2. 중국은 포기했던 난제 한국이 해결했다. 3. 울릉도 부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한국산으로 도배하는 나라가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한국의 진정성을 알아봤고 선택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놀라운 제안까지 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몽골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바 있습니다. 1990년 민주화에 성공하며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7.4배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345만 명으로 상당히 적고 그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합니다. 몽골에서의 한류는 1998년 모래시계가 방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2002년 겨울연가, 2003년 대장금 등이 한류 붐을 가속화시킨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한 지 채 2에서 3주가 지나지 않아 몽골 TV에 방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기존에 방송되던 중국 콘텐츠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몽골에서 80%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야인시대도 8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대장금은 전 국민을 한류에 빠지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재탕, 3탕을 넘어 5번 넘게 방송을 했을 정도입니다.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약이라는 인식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한식당도 많이 개점해 김치와 김밥, 떡볶이와 닭강정 등 K푸드가 높은 인기를 달리는 상태입니다. K-뷰티, K-패션도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 이슈인데 연간 한국 화장품 수입은 337만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했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한류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해마다 증가해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유학을 적극 장려할 정도입니다. 작년 국내 대학 유학생은 16만 명으로 몽골이 7,300명이 4위를 했는데 이는 일본인 유학생 5,700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왔지만 국가 인구수 대비로는 몽골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울란바토르 길거리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몽골인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유창합니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가 한국어인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한국문이 열린 뒤 경험담이 쌓여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비행거리는 3시간 정도로 짧고 문법이 비슷해 언어 배우기도 쉬운 데다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평을 듣는 것도 한국으로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몽골인 73%는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 22번째 아이막이 한국에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이막은 몽골의 행정구역 단위로 총 21개 지역입니다. 한국은 몽골이 민주화된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 외교 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한 반면 한국은 민간 차원이다 보니 외교 관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원과 투자는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느껴졌고 한국은 정말 몽골에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을 한다는 것이 느껴져 진정성 차원에서 한국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 선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이마트는 점심시간마다 한식을 찾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떡볶이와 제육볶음 등 한식 판매 코너들은 항상 만석입니다. 2016년 몽골에 진출 후 울란바토르에서 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4호점, 2026년 5호점에 이어 6호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 매장 방문 고객은 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울란바토르 인구가 약 160만 명임을 감안하면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는 K푸드를 앞세워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짓고 있는 식품가공센터가 오는 9월 완공되면 김치, 부대찌개, LA 갈비 등 다양한 한식을 직접 제조해 유통할 예정입니다. 질 좋은 한식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이곳을 교두보 삼아 중앙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식이 인기인 이유는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몽골 남성의 평균 수명은 63.8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몽골 식단은 고기 위주이지만 한식은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고 발효식품도 많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판매되는 김치는 하루 3톤에 달합니다. 이는 6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몽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K 편의점의 인기입니다. 국내 편의점들은 포화 상태에 직면하자 해외로 눈을 돌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업체별 점포수를 보면 CU가 1위, 16,700개, GS25가 2위, 16,400개, 세븐일레븐 3위, 14,300개, 이마트24가 4위, 6,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수가 49,600개가 된 것인데 2015년만 해도 한 해 8,400개씩 늘어나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860개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U는 2018년 몽골에 진출해 6월 현재 320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서는 30에서 50m 거리마다 CU를 볼 수 있습니다. GS25도 몽골에서 202호점을 열었는데 CU와 합하면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울란바토르 지점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손님이 찾고 있습니다. 몽골 북A 한 대사관 옆에도 CU 편의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아이스크림과 담배 등을 사러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즉석 원두커피 겟커피가 현지 젊은 층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포당 하루 평균 200여 잔씩 판매돼 CU가 몽골의 커피 문화를 전파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 판매량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몽골 제2도시인 다르앙에도 세계 점포를 개점하면서 현재 편의점 분야 70% 점유율로 1위 브랜드에 올라 있습니다. 개점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100호점 개점까지는 약 26개월, 200호점까지는 18개월, 그리고 300호점까지는 10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CU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해 수익성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현지 기업의 브랜드 사용 권한, 매장 개설,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몽골 매출은 전년 대비 48%나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떡볶이, 튀김, 호떡, 즉석라면 등 즉석조리 식품이 117% 올랐고 겟커피는 120%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식으로 만들어낸 소불고기 김밥, 제육김밥, 참치마요 등 삼각김밥도 높은 인기를 보이는 중입니다. CU의 해외 수출액은 2019년 120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에 800만 달러를 달성한 것도 몽골 사업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100대 기업 순위 중 CU와 협력 중인 센트럴 익스프레스는 2021년 39위에서 올해 11위로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몽골 우수 100대 기업 중 35개는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광산업 다음으로 몽골 경제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유통 1위 CU와 이마트 등 한국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CU가 해외에서 성공한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를 털어낸 것도 큰 이유입니다. CU는 2012년까지 일본계 회미리마트 브랜드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매년 일본에 3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2012년 회미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명을 BGF 리테일로 바꾼 후 CU 브랜드로 독립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회미리마트와의 협력 관계는 제약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도 일본 측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2년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한국이 편의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회미리마트의 브랜드 파워 덕분이라며 실패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점포가 2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발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몽골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바로 옆 나라 카자흐스탄에도 진출합니다. 협력하기로 한 현지 업체 신라이는 중앙아시아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한 아이스크림 업체입니다.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라면, 냉동식품 등 편의점과 밀접한 상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라인의 신안드레이 대표는 고려인 3세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유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시장 잠재력을 보고 일본 미니스톰이 먼저 진출했으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이듬해 철수한 바 있는데 시유는 내년 상반기 1호점을 열어 향후 5년 동안 500곳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몽골에서의 성공이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상태인데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 거리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로 최근 2년 사이 몽골의 4위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위급 교류도 활발한데 지난해 8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찾았고 올해 2월엔 몽골 총리가 공식 방안에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몽골은 상당히 중요한데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의 16%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리, 형석, 금, 철, 아연퉁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상은 중국 북부 내몽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7년부터 생산됐으며 매장량은 약 4천만 톤입니다. 이에 외몽골에도 막대한 히토류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산에는 64억 톤의 석탄 자원까지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는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몽골은 해당 자원을 한국과 함께 개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몽골 정부와 한국 기업은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자원 수급에서 몽골이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마저 몽골에 관심을 보이며 전기차 관련 투자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마음이 맞는 한국과 협업을 하길 더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몽골과 신뢰를 지켜 중요한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에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이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이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이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LA타임스는 작년 1에서 3분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2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향해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의 수혜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이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 치먹거리를 확보해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각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각형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 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석유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달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진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구 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 약 2,000m 위 해저 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물리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 위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넨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에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 NYMEX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의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 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기업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니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후네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추를 위해 지질 구조에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펙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 IODP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IODP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분지 탐사를 위해 IODP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IODP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규모 유전 발굴로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길 기원하며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